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이후 무엇이 가장 두려우신가요? 많은 분들이 감정적 고통을 떠올리시겠지만 실제로 남겨진 사람들이 마주하는 진짜 현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 붕괴입니다. 오늘은 72세 정분자 씨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정분자 씨는 남편과 수십 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둘이서 받는 연금으로 그럭저럭 생활하며 서로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 있을 때는 괜찮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어느 날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 정분자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감정적인 고통은 예상했지만 경제적 충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이 떠나는 순간 남겨진 사람의 삶은 거대한 벽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대비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분자 씨는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보다 입금된 금액이 훨씬 적었던 것입니다. 연금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던 연금 중 남편의 국민연금이 사라졌습니다. 유족연금을 신청했지만 이는 남편이 받던 금액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평소 둘이서 겨우 180만 원 정도로 맞추던 생활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에 쥐어진 돈은 고작 90만 원 남짓. 사람 하나가 떠난 게 아니라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정분자 씨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연금이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충격이 컸습니다. 이것이 노후 경제 붕괴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정분자 씨는 급하게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어디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마땅한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금이 줄어든다는 현실 앞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노후 준비란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한 사람만 남았을 때도 버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고정비는 그대로였고 혼자가 되어도 줄지 않았습니다. 집 관리비는 그대로였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식비는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혼자 먹기 위해 소량으로 장을 보니 단가가 비쌌고 반찬을 만들기 귀찮아 간편식을 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전세금과 관리비는 사람 수와 무관했습니다. 병원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분자 씨는 매달 고혈압 약과 당뇨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월 180만 원이 필요한 생활 구조에서 소득은 90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매달 적자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예금 통장의 잔액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보며 정분자 씨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몇 년 못 가서 바닥날 거야. 그녀는 절박한 마음으로 지출을 줄이려 애썼습니다. 난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외출도 자제했습니다. 하지만 고정비는 의지와 상관없이 매달 빠져나갔습니다. 혼자가 되어도 생활비는 절반으로 줄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만약 부부가 함께 있을 때 한 사람의 연금만으로도 버틸 수 있는 지출 구조를 만들어뒀더라면 어땠을까요? 정분자 씨는 그때 그 생각을 했어야 했다고 후회했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병원에 갈 때마다 함께 움직였습니다. 남편이 진료실 앞에서 기다려주고 약을 대신 받아오고 집에 돌아오면 식사를 챙겨줬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니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비가 오히려 더 오른 것입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야 했고 진료 후 무거운 약봉지를 들고 집까지 걸어와야 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건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정분자 씨는 심리적 충격으로 혈압이 크게 올랐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약을 먹어도 증상이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이 오히려 2배로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10만 원 정도였던 의료비가 이제는 20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그래도 서로 챙겨줬는데 이제는 아프면 혼자 감당해야 해요. 정분자 씨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혼자가 되면 병원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었습니다. 오히려 정서적 외로움과 스트레스가 신체 건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매달 약국에 들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만약 미리 비상자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를 확보해뒀더라면 이런 갑작스러운 의료비 증가에도 조금은 덜 불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분자 씨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이후 정분자 씨는 자녀들에게 연락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자녀 지원 요청이 늘어날까봐 두려웠습니다. 큰딸은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며 살고 있었고 아들은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한 상태였습니다. 자녀들도 각자의 삶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정분자 씨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어머니가 혼자 남겨진 것을 걱정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돈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딸이 전화로 물어왔지만 정분자 씨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손주의 생일이 다가오자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용돈을 챙겨줬는데 이제 혼자서 그 역할을 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결국 정분자 씨는 10만 원을 용돈으로 줬습니다. 그 10만 원이 그녀의 한 달 식비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자녀들도 부모가 혼자 남겨지면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작은 요청에도 엄마가 힘드신가 하며 걱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분자 씨는 오히려 자녀들 앞에서 더 괜찮은 척해야 했습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너희나 잘 살아라.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결국 서로에게 부담이 됩니다. 만약 자녀와의 관계에서 명확한 경계선을 세우고 서로의 경제적 독립을 존중하는 대화를 미리 나눴더라면 어땠을까요? 정분자 씨는 그런 생각을 하며 또다시 후회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은 정분자 씨에게 또 다른 경제적 충격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지출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장례비, 정리비, 그리고 남겨진 부채까지. 장례식장 비용만 해도 기본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화장 비용과 봉안당 비용까지 합치니 35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공과금과 카드값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병원비 미수금도 남아 있었습니다. 모두 합쳐서 거의 500만 원이 한 번에 빠져나갔습니다. 정분자 씨는 그동안 모아뒀던 예금을 거의 다 털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미리 준비해뒀을 텐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례비와 정리비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누구도 그 시점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례비와 병원비를 대비해 최소 300만 원 정도의 비상자금을 별도로 마련해뒀더라면 어땠을까요? 정분자 씨는 이제야 그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노후 자금의 마지막 버텨내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함만이 밀려왔습니다. 정분자 씨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 처음 한 달 동안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겨진 사람은 2번 무너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분자 씨가 바로 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감정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또 다른 현실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연금 통장을 확인하고 고지서를 받아보고 병원비를 계산하면서 그녀는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이번에는 경제적으로 무너졌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날 내 마음이 무너졌고 한 달 후에는 내 생활이 무너졌어요. 정분자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겨진 사람은 2번 무너집니다. 첫 번째는 감정적인 고통이고 2번째는 경제적인 충격입니다. 그리고 이 2가지는 서로를 더 악화시킵니다. 경제적 불안은 우울감을 키우고 우울감은 건강을 해치며 건강이 나빠지면 의료비가 늘어납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됩니다. 정분자 씨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집을 줄여야 할까요?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할까요?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야 할까요? 선택지는 많지 않았고 모든 선택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거 공간을 축소하고 방 하나를 부분 임대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작은 수입이라도 만들어야 했습니다. 단독 생존을 대비한 주거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 지금 정분자 씨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정분자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중 한 명이 먼저 떠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삶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준비가 있다면 남겨진 사람의 삶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연금만으로도 버틸 수 있는 지출 구조를 미리 만들어 두세요. 최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비상자금을 확보해 두세요. 장례비와 병원비를 대비해 미리 체크하세요. 자녀와의 관계에서 명확한 경계선을 세우세요. 단독 생존을 대비한 주거 축소나 부분 임대 구조를 고민해 보세요. 이 5가지가 준비된 사람은 경제적 충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분자 씨는 이제 조금씩 일어서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경고이자 준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마지막 준비는 경제적 준비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남겨진 사람을 위한 사랑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